잘라먹는 집은 문화. 안녕하세요, 묘아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의 갈래와 그 갈래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모두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책을 펴고 받아 적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받아 적으며 암기하는 방법을 똑같이들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글의 갈래나 우리가 글을 읽는 목적에 관계없이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면 재미도 없고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갈래에 따른 즐겁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는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입니다. 글은 왜 쓰는 걸까요? 다들 아시죠? 소통하기 위해 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내 정서를 전하고 싶어서, 내 감동을 상대방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쓰는 것이 글이죠. 모두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일기는 어떨까요? 네, 일기도 소통입니다. 쓴 나와 다른 시간대에 읽는 나가 하는 소통, 또는 쓴 나와 읽는 나의 시간이 멀지 않더라도 사건 속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와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나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소통을 강조하냐면 우리의 초점이 그저 글의 핵심을 외우는 것에 맞추는 것보다 글을 통한 소통에 맞추어질 때 상대방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진정한 글읽기, 글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통하고자 쓰는 글은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문학과 비문학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비문학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면 문학은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문학은 빗대거나 돌려 말한다는 얘기죠. 그럼 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말입니다. 우선은 철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1번 대화입니다. 듣기 평가는 아닙니다. 아빠, 담배 좀 그만 펴. 몸에 안 좋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이 잔소리는. 알았어. 아빠, 담배 냄새 싫어. 담배 좀 그만 펴. 알았다고. 2번 대화입니다. 아빠, 옆집 현이네 아빠 있잖아. 응, 걔네 아빠가 왜? 현이네 아빠가 아빠랑 동갑이지 아마? 응, 맞아. 근데 현이네 아빠가 저번 주 검진 받았네. 글쎄 종양이 발전됐다지 뭐야. 그래? 응, 금연하라고 주위에서 계속 그렇게 말해도 계속 피시더니 글쎄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신다지 뭐야. 폐가 새카맣게 돼서 너무 힘드시대. 그래? 응, 아빠. 근데 아빠는 계속 담배 필 거야? 자, 1번 대화가 직접적이라면 2번 대화는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죠? 1번에서 피면 안 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면 2번에서는 아빠가 자연스럽게 현인의 아빠의 사건에 이입, 그러니까 내가 그인 양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문학 안의 갈래인 소설이나 수필처럼 말이죠. 다시 보자면 간접적인 1번 방식은 상대방의 기분도 상하게 하고 생각을 바꾸는 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간접적인 2번 방식은 감정의 상함은 덜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움직이는 느낄 감, 움직일 동, 감동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길동전도 쓰여진 것이죠. 직접 서울 같은 계급문화 철폐하라, 탐관오리 숙청하라, 지배 세력의 무능함 각성하라 라고 주장하면 아주 짧은데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홍길동의 삶에 이입하게 해서 서자의 아픔과 애로움, 또 탐관오리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는 통쾌함을 느끼며 주제를 은밀히, 그러니까 홍길동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독자가 찾게 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다른 예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남자가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나 너 보고 싶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랬어? 다음날 나 너 되게 보고 싶다. 고마워. 자, 이거 3, 4일 지나도 계속 반복된다면 약간 스토커 같고 무서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야, 여기 여행 왔는데 산이 왜 이렇게 예쁘냐? 강물은 어찌나 맑은데 진짜 이런 데 처음이다. 되게 좋은 곳인가 봐.
근데 그것뿐이 아니야. 오면서 잠깐 눈을 감으니까 맑은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진짜 새소리랑 같이 들으니까 너무 멋진 거 있지? 그렇게 좋아? 근데 왜 난 여기 오니까 네 생각밖에 안 나냐? 그러고 이때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꼭 휴대폰 배터리가 다한 것처럼요. 그럼 여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남자가 왜 그 좋은 곳에 가면 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일까?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 듣는 이가 주체가 되어서 남자, 말하니의 입장으로 이입을 해서 느끼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감동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아하, 문학, 간접적인 말하기는 읽는 이가 주체가 되어서 느끼도록 초청하는 말하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신다면 비문학과 문학의 차이를 아주 잘 맛보신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추구하는 것 3가지만 떠올려 볼까요? 저는 사랑, 자유, 평안함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마다 떠올리는 단어는 다를 수 있지만 아마 쓰인 단어는 거의 추상적인 단어일 겁니다. 직접적인 언어로는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참된 것들을 담을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접적인 언어로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뽀뽀하는 것, 안아주는 것, 아플 때 돌보아주는 것,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등등등 아무리 직접적인 언어로 사랑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해도 사랑의 의미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이 필요한 것이죠. 박목월의 가정이라는 시를 곧 잘칠문 동영상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이 시를 보면 아버지로서의 아픔과 가족을 향한 찐한 사랑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문학은 직접적인 언어의 비문학보다 전달의 효율성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읽는 이가 주체가 되어 이야기 속에 그 깊은 정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요. 삶이라는 거대한 담론에서의 진리도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비문학과 문학을 따로 발전시켜온 이유입니다. 오늘은 글이 가지는 소통의 의미와 비문학과 문학을 나누는 기준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비문학과 문학 그리고 문학 내의 각 갈래에 따른 공부 방법을 더 재미있게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글과 문학과 삶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아풍이었습니다.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